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엄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집에서 어떤 연습들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들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책을 읽는 건 너무 당연히 문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실 거고요. 책을 읽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책을 이해하고 이 책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그게 진짜 문해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실 뭐 정말 동화책,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뭐 주인공이 어땠고 너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엄마와의 대화 자체가 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책 몇 권을 읽자. 뭐 몇 권 읽었어, 몇 번 읽었어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정독하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 몇 권을 읽었으면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아이와 집중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책을 아이가 읽고 있으면 무슨 책 읽네 그건 어떤 내용이야 주인공은 지금 기분이 어떻대 엄마가 이런 엄마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스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서도 그 중간중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다 끝나고도 질문을 좀 엄마가 준비를 해두면 그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땐 좀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런 방식이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국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인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제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그 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일단 그 문장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글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 자체가 재밌어야 되고 그 이야기 나누는 게 자연스럽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책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책 뒤에 아이와 이런 부분을 대화해보세요 하고 이제 막 질문도 네. 써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 여기 나오는 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몰라?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불편한 건지, 아니면 굉장히 엉뚱한 대답. 그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틀린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거를 고쳐서 잡아줘야 되는지 그런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엄마가 책을 읽으면 나한테 불편한 질문을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냥 계속 질문을 시도하되 그 질문이 아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책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 이야기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로 일단 시작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엉뚱하거나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넌 그래? 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책 한 권으로 내 아이의 뭐 문해력을 키우고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 아이가 되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끌어내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제가 가장 좀 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일기, 독서록, 그리고 체험학습 보고서,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기나 독서록이나 체험학습 보고서는 사실 숙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즐겁게 하면서 문해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저는 많이 고민했었고 이 아이와 잘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가 글씨를 다 알지 못했을 때도 맞춤법이 틀리던 아니면 그림만 그리던 매일 일기를 써야 되고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화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기에 뭔가 한 페이지를 다 해야 되고 뭐 색칠을 완성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일기 쓸 건데 우리 뭐 오늘 뭐 했지?
그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막 아이가 읊으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너 오늘 처음 해봤잖아. 그건 어땠어? 그래서 재밌었지.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문장을 아이들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오늘 팽이에 대해서 일기를 써볼까? 그러면 글로 쓸래? 그림으로 그릴래? 이런 식으로 뭐 아이가 또 막 낙서해요. 이건 팽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습관을 잡는 데만 집중을 했지 이것을 뭐 어떻게 써야 돼? 맞춤법을 맞춰야 돼? 뭐는 아니었어요. 대신 아이에게 일기를 쓰면서 가장 그래도 아이가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날씨였어요. 그래서 날씨를 뭐 맑음, 뭐 우리는 보통 뭐 그렇게 구름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너 날씨 어땠어? 땀이 너무 뻘뻘 났어. 그럼 오늘은 땀이 뻘뻘 나는 날씨야. 저희 아이의 일기장을 지금 다시 이제 들여다보니까 뭐 개미한테만 비가 맞은 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사실 언어 영역이 뛰어난 아이가 정말 아니고 그런 표현력이 뭐 엄청 대단한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 우리가 키우다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저는 날씨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그 내용에 대해서 너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았더니 너무 심각하게 솔직하게 써서 학교에 보내기 좀 창피한 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창피한 것보다 이 아이가 솔직하게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쌓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해서 만약에 그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 권이 새 걸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묶어줬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썼던 일기를 보면서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스스로 뭔가 내가 이만큼을 했구나라는 또 뿌듯함도 느끼거든요. 저는 일기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독후감 학교에서 쓰게 하는데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아이가 학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종이 뭐 원고지를 가지고 있던 요새는 워드를 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글을 써야 되는 걸 먼저 시작하시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이 가지고 앉는 거예요. 같이 펜 들고 글의 구성을 잡는 법을 먼저 뭘 쓸지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를 정해서 그 다음에 글쓰기가 시작돼야지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 펜을 들고 컴퓨터 노트북에 앉아서 뭘 쓰지 이걸 고민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보여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쓸까 아니면 독후감이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아이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을 더 구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생각하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구성을 하고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항상 아이에게 글을 쓴다는 건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독후감이라는 건 구성이 필요하다. 그 구성을 만드는 방법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엄청 완성되지 않아도 결국에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런 구성들만 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책을 한번 그렇게 구성을 뒤집어서 내가 구조화 시켜보면 그 다음 책을 읽을 땐 나도 모르게 구조화를 시켜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런 책들도 좀 빠르게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해서 유추할 수 있고 그런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러 그걸 시간 내서 하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걸 잘했을 때 특히 처음에 했을 때 이 아이가 뭐 정말 끄트머리에 상이라도 하나 받는다면 나는 글을 잘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훨씬 더 책과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장점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체험학습 보고서가 있어요. 초등학교 가면 그러면 이제 언제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경주로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써서 어디 다녀왔고 이렇게 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너의 것이야 명확했고요. 거기서 뭔가 티켓을 받는다거나 도장을 받는다거나 너무 잘 돼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모으게 해서 모아서 이제 이 체험학습 보고서도 구조화를 시켜야죠. 우리의 스케줄이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 며칠 동안 갔다 왔어. 그럼 우리의 스케줄대로 어디에 갔는지 뭐 했는지 정리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 나 엄마 그 책에서 내가 이 그림 여기다 붙이고 싶어.
프린트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체험학습 보고서가 보통 한 장에 그냥 몇 줄 써서 그냥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랑 그것을 며칠 동안 지난 여행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과정을 이 체험학습 보고서로 한 3-4장씩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경주에서 얻었던 일들, 내가 있었던 스케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그런 체험학습 보고서를 냈거든요. 문해력이라고 해서 꼭 책을 글로 읽어야 문해력이 읽어지는 게 아니라 논리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조화시키고 그걸 논리화시키고 그걸 결국 글로 표현하는 능력까지. 근데 아직은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없으니 거기는 조금 나중에 가도 상관없어요. 저학년 때는 특히 그걸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학년 가서는 그거를 독후감을 제대로 쓴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째, 한자의 뜻을 한글과 연결하기입니다. 한자를 명확하게 다 쓰는 것까지 해서 내가 100개를 아는 것보다는 한글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자를 가지고 이게 선자가 들어가면 이게 착하다는 건지 앞서다는 건지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그래서 명확하게 한자를 정성스럽게 써서 이걸 다 외우는 것까지를 너무 강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한 7살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한자를 좀 노출시켜 주시는 건 좋은데 요 한자 부분은 사실 좀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자는 한글의 뜻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생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중요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너무 답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기와 독서로 그리고 체험학습 보고서 이렇게 뭔가 숙제처럼 해야 되는 것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를 한글에 글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자를 한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좀 샘플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